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9회 시작합니다. 와! 어느덧 연말입니다. 네, 너무 춥네요 날씨가. 네, 오늘은 2025년 각자가 발굴한 책에 대해서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추석 때도 한번 했죠. 그래서 책 한 권을 놓고 같이 읽는 게 발굴 독서단이지만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특집편, 번외편으로 이렇게 특집편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내가 발굴한 책을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예, 오늘 멤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할까요? 저는 박건일입니다. 은유입니다. 신혜림입니다. 정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각자 가지고 온 책들을 먼저 소개를 해보시는데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최대한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이 책에 대해서 낭독하셔도 되고요. 소개를 하셔도 되고 알아서 30초를 잘 쓰셔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은유 선생님. 저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시그리드 누네즈입니다. 저자가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시그리드 누네즈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25살 때 뉴욕 리브 오브 북스라는 그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편집 보조로 들어갔는데 그때 수잔 손택이 거기 필진이었는데 이제 내 메일을 좀 정리해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 30초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안 돼! 해가지고 만난 인연을 계기로 둘이 2년 동안 한 집에서 살게 되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가는데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수잔 손탁, 미국 지성계 아이콘 같은 존재인데 수잔 손택의 이야기를 이렇게 회고한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에세이인 거죠? 네, 에세이입니다. 네. 그다음에 혜림님. 네, 저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클레르 마랭이라는 사람이 쓴 프랑스의 철학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되게 효과적으로 쓰시네요. 네, 주식님. 네, 저는 서멘사 하비라는 작가가 쓴 궤도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6명의 우주 비행사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겪는 일들 그리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또 젖게 되는 감상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또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도 교차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지구와 우리와 어떤 진보와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님이 아주 모범적으로 내용까지 어느 정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추가해요? 아닙니다. 기회는 끝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고른 책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흑백 요리사의 에드워드 리 셰프의 책이고요. 버터밀크 그래피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제가 고른 책이 이 영어 원서라서 아마 조금 읽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한국어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밀크 그래피티라는 같은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요리 에세이예요. 본인이 미국에서 요리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쓴 책인데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추천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들을 어떻게 골라 오셨는지 사실은 1년 동안 꽤 많은 책들을 접하셨을 텐데 굳이 이 책을 연말에 우리 또 소중한 멤버들한테 소개해 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식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 책을 서점 구경 갔다가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와서 사게 됐는데 일단 궤도라는 이 소재 자체가 제가 좀 흥미를 느낄 만한 우주 공간에 대한 이야기여서 선정을 하게 됐고 그 부커상을 수상했는데 그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지난 2024년 부커상 수상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갔을 때 그런 어떤 소재가 흥미로워서 선택하게 됐고 또 제가 노벨문학상 수상작하고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는데 부커상 수상작은 개인적으로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일단 부커상 수상작이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또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집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우발적으로 사는 책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 주로 이렇게 진짜 사고 싶은 책들은 온라인으로 보통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연히 그냥 그날 딱 눈에 들어와서 사게 된 책들은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하는데 이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내용적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 좋게 얻어 걸린 좋은 예, 책이다. 그런 네. 역시 믿고 예. 보는 부커. 네, 음. 네. 오. 혜림님은 어떻게 그 책 고르셨어요? 저는 이 제목에 꽂혀가지고 올해 5월쯤인가 나왔더라고요, 책이. 근데 딱 신간이 나왔다는 걸 어느 SNS에서 봤는데 너무 제목이 끌리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한다. 정착민과 유목민. 대제인간과 바람의 인간이 있다고 말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딱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이 회사에서 제가 한 10년째 일을 하는 연차다 보니까 딱 10년이 되다 보니까 10년이라고 하면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뭐 나는 좀 나가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딱 제목에 눈이 뜨여가지고 보게 됐고, 그런 어떤 호기심을 굉장히 충족해주는 에세이였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자기계발서의 얘기 같지 않고 이건 철학 에세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인용해 가면서 뭔가 기꺼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답이야. 혹은 제자리를 찾는 게 답이야. 이렇게 또 답을 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야 돼. 혹은 제자리에 있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좀 실망할 뻔했는데 그렇지 않은 저를 조금 보듬어주는 책이어서 이 책에 나온 많은 인용된 책들을 내년에 한번 다 샅샅이 뒤져가면서 봐가지고 더 탐구해 볼 수 있겠다. 좋은 길잡이가 돼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혜리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회사에 더 머물겠다 혹은 나오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제자리가 한 번 어디라고 더 들어도 되나요? 생각했습니까? 저는 너무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이 회사를 지원하기 직전에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여행을 하는 자아가 엄청 제 안에서 셌던 거죠. 근데 그걸 다 죽이고 회사를 10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행하는 자아와 계속 제 내적으로 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는 지금도 여행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 물리적으로는 여행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이 회사에 머물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리가 어떤 물리적 장소와 공간을 넘어서서 어떤 그러니까 글쓰기가 또 나의 진정한 장소다. 이런 아니 에르노의 책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죠. 은유 쌤 그 책을 읽어보셨군요. 저 읽었어요. 그렇군요. 독서가 은유 선생님답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뭐 밀려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굳이 사지 않았는데 굳이 이거는 은유가 너무 좋아할 책이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잘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발굴해서 한번 해야 되나? 하지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혜림이 이 책을 골랐다 어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봤더니 그 혜림의 고민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래서 혜림의 고민을 안고 보니까 책이 또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내 고민을 언제 술만 먹으면 얘기하잖아. 10년 행사하고 나서 이제 내가 시리얼을 떠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실존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이 보면 더 많은 것이 와닿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클레르 마랭 이분의 책이 일단 우리 그 발굴 독서단이랑 인연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은효 선생님도 선물을 받고 또 혜림님이 택한 걸 보면 책이란 것도 저는 내용을 떠나서 사람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견. 네, 체견이 있어요. 네. 서연, 체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그러고 보니까 좀 다시 보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철학 교사예요.
파리 프랑스의 철학 교사라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 용어나 많은 레퍼런스 갖고 오지만 비교적 쉽게 읽힌다. 네. 이것이 네, 장점입니다. 아무튼 뭐 내용은 좀 이따가 더 말씀을 하시고요. 은유현 선생님께서 책 골라오신 이 어떤 계기나 이유에 우리가 대해서 사는 말씀해 주세요. 네. 방식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거 제목이 딱 봤을 때 좀 심심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방식. 다소 그렇네요. 예, 다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머리에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저도 자꾸 이 제목이 뭐였지? 막 이러는데 이게 수잔 손탁 단편의 제목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란 단편을 손탁이 쓰기도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어디서 봤냐면은 속초에 완벽한 날들 거기에 강연을 갔다가 이제 서점에 가면은 또 책을 좀 사는 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서점에 간 문제가 뭐냐면 다 내가 있는 책이야. 그래서 막 몇 번을 보다가 이게 없는 책인데 수잔 손택을 회상하며라는 부제가 달린 거예요. 제목은 안 끌렸는데 부제가 제가 아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시그리드가 쓴 손택의 회고록인데 제가 또 그 사람 이야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 시그리드 누네즈가 이제 편집자일 때 손택의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되고 또 손택의 아들 데이비드랑 연애도 해서 셋이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2년 정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가까이서 그 사람의 일상과 어떤 작업하는 것과 또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의 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글은 항상 디테일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뒷담화 이런 게 아니라 이 손택이라는 인물, 지성적인 그냥 한 여인 이렇게 그 학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을 어떻게 쓰고 평소에 어떤 기질이 어떻고 이런 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잘 나오니까 마치 글로 읽는 인간극장 같은 느낌? 그래서 이 필력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히 기지가 있고 이게 참 희한한 게 손탁의 어떤 글 쓰는 작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알려주고 또 일상에서의 태도도 보여주는데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폭군 기질도 있어. 손탁 그렇죠. 예. 그냥 그리고 작품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건. 그런가요? 확실히. 예. 그래서 굉장히 강인하고 너무너무 열정이 많고 너무너무 아이 같고 혼자 있지 못하고 보통 그런 작가들의 뒷얘기 별로 안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듣고 싶은데 이거를 딱 봤을 때 필력이 너무 좋고 글을 너무 잘 쓰니까 굉장히 소설의 한 인물을 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글은 훌륭한데 삶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비방이나 비방의 수렁에 빠지지도 않고 또 우상화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야. 하지만 자기가 본 그 이상한 점도 다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궁극적으로는 손택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진 않았고 이 사람이 좀 그런 괴팍한 면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요즘 제 관심사인 한 인간을 복잡하게 본다는 것에 관한 어떤 좋은 사례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권일님은 제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책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좀 어려운 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둔 책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인스타그램 에드워드리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에드워드리 셰프가 이분이 이균 형님이 균이 오빠 삐뚤삐뚤한 그 한글로 편지 자필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화제가 됐죠. 네,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퍼다 나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봤죠. 저는 팔로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글씨와 내용의 어떤 언밸런스도 너무 좀 와닿기도 하고 또 그 간절함,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이 너무 와닿아서 이 사람은 도대체 매력의 끝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사실은 좀 이제 이게 그 흑백요리사 시즌 1 끝나고 나서 제가 한참 막 덕질하다가 이제 좀 잊혀질 때가 됐잖아요. 시들할 때가 됐잖아요. 시즌 2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책도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읽었기 때문에 약간 잊혀진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또 울컥하면서 이 균이 형의 또 글을 읽다 보니 제 입덕.
다시 재입덕하게 된 거죠. 예, 이게 입덕했다가 약간 탈덕인가 싶다가 다시 입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 연말에 소개하는 김에 어려운 책보다는 이 책이 사실은 제가 뭐 원서는 읽었지만 영어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읽어도 저는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독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원서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사실은 뭐 최근에 스타 셰프들이 많고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저도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냥 참 훌륭한 글쟁이 한 명을 알게 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네, 저는 음식 에 대한 네. 에세이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큰 흥미가 안 가는 편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술꾼들의 모국어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추석 특집 때 추천받았는데 그래도 재미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음식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권여선 작가님의 그 술꾼들의 모국어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너무 막 박수치고 박장대소하면서 그쵸.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저도 술도 좋아하고 안주도 좋아하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네. 읽으실지 제가 궁금하네요. 그 인스타그램에 글을 봤을 때 이건 음식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음식을 딛고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로 나아가는 글이지. 그 포스팅은 저도 좋아요를 눌렀는데 네. 근데 그런 책은- 글을 쓰는 사람은 글도 훌륭할 것이다. 근데 이 책은 내용 자체는 음식에 대한 내용 맞아요.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이 맞고 그 뒷부분에 이제 레시피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글마다 챕터마다 레시피도 자기가 이제 다루고 있는 레시피들이 나오고 이 책 내용이 사실은 각 챕터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먹는 요리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로코 요리라든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동부에 사는 백인 와스프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주류 중산층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주변부에서 그 대도시의 주변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절반 이상의 음식을 처음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식재료도 생소할 것 같아요. 네, 뭐 무슨 베녜라는 음식도 있고 스멘이라는 음식도 있고 다 처음 들어봄. 큰일 났네. 근데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너무나 재밌게 이제 썰을 푸는 거죠. 상상력으로 읽어야 되는 그리고 측면도 너무 이 있네요. 은유나 비유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읽다 보면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굳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 미국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에세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정말로 이 책을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책에 대해서 소개는 어느 정도 얼추 한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본인이 각자 골라온 책 중에서 본인이 좀 꽂힌 부분이랄까 혹은 본인이 좀 이 책에서 내가 궁금했던 것이 해소됐다든가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 하게 된 생각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아까 뭐 그 해림님께서 이제 회사 얘기하시면서 잠깐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자기 삶과 어떻게 이 책이 연결되는가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는 은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수잔 손택에 대한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나본 한국의 유명한 글쟁이들, 지식인들, 제가 어렸을 때 글만 보고 너무나 존경했던 사람들 실제로 보고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그쵸. 그게 99.9%가 됐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래서 글쟁이는 만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저는 그런 많이 얘기 많이 하게 하죠. 됐는데 수잔 손택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고 강해요. 느꼈고 글만 봐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폭군 기질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강압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수잔 손택을 같이 살면서 2년 버텼습니다. 그 2년 동안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는 결코 좋은 감정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그쵸. 책의 내용은 어떤 뉘앙스로 쓰여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첫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전이 늦게 도착하는 게 원칙이었대요. 그러니까 약속 있으면 늦어. 우리
뭐 6시, 5시에 만나 이러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비행기 타러 갈 때나 오페라 보러 갈 때 아니면 시간 약속 지키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수잔 손택이요? 네, 누가 불평을 하더라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뭔가 읽을 거리를 가져올 생각도 못할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라면 뭐 기다려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손택을 만날 때 꾀가 나가지고 늦게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 사람 늦게 와. 그래서 늦게 오면은 또 매우 언짢아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네. 이렇게 말로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굉장히 너무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데요? 이상한 실제로? 측면이고. 네. 근데 글로 읽을 때는 그것이 뭔가 보완되는 식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그리드가 작가 레지던시에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좀 늦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니까 뭐든지 규칙을 깨면서 시작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 통찰 있는 한마디는 또 해.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계속 욕만 할 수 없어요. 이거 뭐지? 근데 실망. 근데 이건 괜찮네? 하면서 이야기가 좀 위트 있게 무언가 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났을 때 뭐야 이게 손택 뒷담화야? 이렇게 절대 느껴지지 않는 게 저는 이 작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설가를 저는 이름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 룸 넥스트 도어 있잖아요. 그 틸다 스윈튼이랑 네. 줄리아 무어 나오고 네, 네, 존엄사 네. 여정을 다룬 네. 영화 있잖아요. 그 원작 작가더라고요. 아. 어떻게 지내요? 라는 그 작가 그 원작자고 그리고 뭐 친구라는 작품으로 전미 도서상도 수상을 했고 근데 굉장히 늦게 이분이 소설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손택이랑 같이 살 때가 손택이 44살 때고 이분이 25살 때예요. 거의 엄마 뻘이지. 근데 나이 차이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대. 그런 어마어마한 지성을 갖고 있는데 또 너무 아이 같은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어떤 나이를 한 번도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 또래에 속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손택의 그 친구들 영포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영포- 내 또래인 것 같은 40대면은 영포티라고 욕을 먹는데. 그쵸. 그때 항상 청바지와 검은 티를 입고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 갖고 맨날 뭐라 했다는 거지. 왜 핸드백을 들고 다니니? 주머니가 큰 옷에 다 넣어 갖고 다니면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무언가 좀 항상 좀 독특한 지점이 있었고 근데 왜 제목이 이 네. 책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잔 손택이 사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사는 누구야? 방식 아니에요? 같이 산 그 세 명. 세 명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손택의 소설을 못 읽어봤는데 이게 단편이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 거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손택이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또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손택이 혼자 있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모처럼 그 데이비드랑 둘이 이번엔 우리 둘이 여행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갔다 와 이랬대. 그래서 가려 그러면 또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가도 될까? 이렇게 말해서 또 따라오고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킹받는 킹받는 분인데 이분 어떻게 썼길래 읽고 나도 비호감이 아닐 수가 있죠. 납득할 정도면 그러게. 진짜 네. 필력이 좋았나 보네. 몇 년 전에 그 제가 수전 손택이 어떤 책인가를 읽고 있는 걸 보고 신혜림이 물어봤어요. 네. 어때? 그래서 네.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성격 파탄이야. 그게 잘 봤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네. 저 한국에 번역된 에세이들은 수전 손택 다 봤는데 다 봤어요? 네 초반에 그 나왔던 예를 들면 그 초기작들은 이 사람의 그 성격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차분하게 예를 들면 뭐 사진에 관하여나 뭐 해석에 반대한다. 해석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출세작이죠. 이런 책들은 진짜 조근조근하게 예. 정말 그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단점 안 드러내는데 후반에 이제 약간 그 병마와 싸우고 뭐 은유로서의 질병. 그거랑 타인의 고통 이런 거 타인의 있잖아요. 고통. 그런 거 보면은 네. 성격이 진짜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약간 한국의 지성인 중에 약간 권일님도 생각이 났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권일 이상의 성격. 그러니까 자국 그 미국의 그 자국 정부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박하게 평가하잖아요. 수정 선택이.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정책이나 뭐 그냥 미국 정책의 그 정부가 그냥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아주 절대악 같은 거예요. 모두 까기. 저는 약간 권일님이 한국의 어떤 그 권력자나 한국 정부를 바라볼 때 그 박한 그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보면서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성격 제가 그 약간 추측했던 그런 성격이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괴팍한데 사랑스럽고 어. 그리고 엄청난 이 지적 고양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가 저도 보면서 이 사람을 버티게 한 게 뭘까를 생각할 틈 없이 나에게 얻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수산이 나에게 이걸 줬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이제 내가 보고 이렇게 흡수하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택이 그러니까 이혼을 했고 데이비드 아버지랑은 일찍 이혼을 했고 그 사람도 이제 학자였고 그 다음에 연애한 사람은 이제 러시아 미국 시인인데 미국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조지프라는 시인. 그다음 A는 이제 언론인이고 그리고 양성애자잖아요. 친구도 관계가 깊어지면 무조건 함께 잤다 이런 식의 또 워딩도 나와요. 근데 내가 이 미국의 시인 조지프랑 손택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들은 거야 옆에서. 예,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혜택이었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뉴욕의 문화적 삶의 세계를 수전보다 더 잘 안내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수전을 만난 일을 내 삶에서 가장 큰 행운으로 생각한 것도 당연하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나 스스로 존 버거, 발터 베냐민, 에밀 시오랑 시몬 베유 같은 작가들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수전을 통해 이 작가들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수전이 이제 되게 타고난 멘토다. 그래서 수전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꼭 읽을 책 목록을 받아서 돌아가곤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늘 정신을 다른 사람의 정신도 고양시키는 걸 되게 좋아했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때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수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우겼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 근데 은유 쌤은 그런 음. 수전 같은 멘토가 인생에 필요해요? 책을 읽으면서 뭔가 그냥 제3자로서 너무 그냥 글이 재밌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냥 본 네. 건지 아니면 은유 쌤이 생각하는 뭐 수전 손택 혹은 뭐 나에게 그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읽은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해요. 나는 나에게 어떤 그런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읽었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 복잡한 성향, 기질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견디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잘 써놨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아까 이 사람이 되게 늦게 전미도서상을 받았다. 거의 68세인가? 엄청 늦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소위 말하는 손택의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작가로서 빨리 기량을 막 펼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대가들과 늘 만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오는 손택의 친구들, 늘 소개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양분을 막 흡수했는데 많이 좀 기가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하지만 어디 간 건 아니지. 몸에 다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자신한테 맞는 어떤 그 스타일과 주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뒤늦게 만개한 게 아닌가. 소설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럼 그 전미도서상 받고 쓴 에세이예요? 그치. 또 이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손택이 죽고 나서 6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산 거는 20대인데 손택이 죽은 게 2004년인가? 그리고 6년 후에 썼다는 건 나는 충분히 자기 안에서 숙성시켜서 쓴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SNS 시대라서 막 고발, 손택이 나에게 이랬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또 그치. 채울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근데 그러지 않고 꼭 이제 그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았다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그쵸. 이걸 녹여냈다는 게 이게 2011년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에 발간된 건 2021년이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출판사에서 막 소개한 거 보니까 엄청 찬사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택이란 인물을 입체적으로 잘 살려냈다. 보통은 이제 막 우상화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뒷담화식으로 고발 르포식으로 어떤 써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슬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 났을 때 취약했던 한 인간이자 훌륭했던 한 학자의 여러 다층적인 면을 볼 수 있어서 그렇군요. 네, 좋았습니다. 혜림님은 그 책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서 혹시 소개할 만한 내용이라든가 뭐 구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머물 곳을 찾는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 머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운동, 무브먼트, 운동을 멈춘다는 의미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머물 곳을 찾는데요. 곳을 찾는데 근데 그 머문다는 의미가 운동을 멈춘다. 운동을 멈춘다는 의미래요. 움직임을 멈춘다는 거죠. 뭔가 이런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되게 계속 좀 러프하게 있어요. 계속. 그렇죠. 네. 저는 맞아. 그래서 이 네. 책이 좀 힘들었어요. 좋으면서도. 뭐 조르주 페렉 소설가 뭐 아니면 또 누구 아니에르노 르네 데카르트도 나옵니다. 네. 푸커도 나오고. 네. 맞아. 뭐 츠바이크도 나오고 자케 샹탈 자케라는 뭐 철학자, 사약자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 머문다는 것의 의미, 자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와서 막 엮어내면서 이렇게 막 되게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던져버려요. 뭐 자리를 옮기는 일은 곧 자기를 뛰어넘는 일이다. 또 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침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 침입의 한마디를 탁탁 이제 계속 소개하면서 그 문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공간, 자리,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더 계속 곱씹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정체성 찾기에 관련된 책으로 저는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제목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정체성과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던지는 건데 저도 이 책이 좋았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서 뭐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책 읽고 밑줄 그으면 좀 이렇게 필타도 하는데 하다 말았어. 왜냐하면 다 문장 하나하나가 다 잠언 같은 것들이라서 그러니까요.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설명을 듣고도 이게 어떤 책인지 좀 감이 그러니까. 안 오거든요 지금. 아, 또 망했네.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짧은 단편 에세이가 한 에세이당 한 뭐 5, 6쪽? 이게 밖에 안 되는 35개의 에세이입니다. 그런 에세이로 이제 모아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 막 흐름이 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에세이마다 하는 그런 잠언이 다 달라서 맞아.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게 막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을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요약이 깔끔하게 되진 않는데 제가 읽은 바대로라면은 크게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동하는 삶에 대한 긍정에 대한 어떤 해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를 유동하는 것. 그러니까 유동하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못 박혀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덧붙이면 그 아까 말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정창민과 유목민. 몽테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움직이는 존재다. 정창민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고 한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뭐랄까 정체성을 이 움직인다는 그 움직이는 여정을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그 실존적인 어떤 힘차게 살 수 있는 기운 같은 걸 전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실제로 자기 말로 그걸 하진 않는데 이런저런 인용들의 결론은 저는 그렇게 읽었고 후반부에서 저는 흥미로웠던 거는 오히려 반대로 자리에 관한 수동성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못 박아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또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쪽에 나왔던 이야기는 어떻게 내가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움직이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면 뒤에는 또 소수자들이 예를 들어 유대인 그 2차 대전에 희생된 유대인들이 강요됐던 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또 강자의 시선에 의해서 못 박힌 약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러니까 크게 저는 한 두 개 그렇게 한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리에 관한 이런저런 상념들을 나열하긴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하나가 유기적으로 쫙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상념들을 계속 던지면서 나한테 어떤 자리에 관한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 사색에 젖게 하는 그런 책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아까 말한 샹탈 자케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사이 세계를 살아가며 통과하는 존재다 이런 또 인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정착하거나 떠돌거나 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예전에 한참 노마드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방 안에서 유목하기 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 이제 철새들이라는 챕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페렉이 사망하기 전에 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죽기 전에 잊지 않고 해야 될 일 50가지를 열거하는데 페렉이라는 건 조르주 네, 페렉인가요? 네. 근데 이제 파리의 호텔에서 살기가 포함돼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를 관광하는 놀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제가 맨날 이제 사람들이 뭐 은유 작가님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이러면 저는 여기 시청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 호텔이라는 공간이 내가 왜 거기에 있고 싶은가를 그냥 언어화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맞아, 그 얘기가 맞아.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호텔은 자신의 일부를 거의 가져가지 않은 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기계적으로 생각을 이끌어가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호텔에서 지내면 매일 아침 빈손으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거의 모든 애착에서 초연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호텔에는 역사가 없으므로 여행 가방도 없이 도착한 사람들은 각자 익명성과 가벼움 속에서 자기만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내 장식 외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흔적도 없는 거죠. 누구든 상관없이 수용하기 위해 이제 설계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호텔 방에서는 누구든 될 수 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다니며 매번 새로워지는 유목민의 삶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장소들이 지나치게 친숙해질 때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사라지는 것,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다. 정체성도 각오도 없는 익명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도리스 레싱의 이제 19실로 가다라는 페미니즘 소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 주인공이 19실로 매일 가요. 일도 없이 가요. 그 생각도 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주부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었던 저에게는 이런 장소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는데 저는 은유쌤 중간에 은유쌤의 저기 책에 나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되게 착착 붙는, 그러니까 늘 여기 아니면 어디를 가고 싶은 거는 많은 문학의 테마였잖아요.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랭보도 막 그런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리 찾기가 정체성 찾기고 내가 편안해지고 존재가 펼쳐질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은 이런 종류의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건반으로만 연주하는 사람은 제 손가락으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맞아, 이런 거. 그것도 그러니까 좋았어. 내가 찾으려는 편안한 자리가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 굳게 만드는 거지. 네. 익숙하게. 또 비슷한 예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새 러닝을 하면서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인데, 맞춤 제작된 신발은 뿌리와 자갈에 걸려 넘어질 경험을 박탈함으로써 우리의 발을 기만한다. 이게 실제로 이게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좋은 비싼 쿠셔너를 신으면 이 실제로 발의 감각을 망가뜨려서 실제로 내가 발달시켜야 하는 다리의 감각을 못 발달시킨다, 이런 게 실제로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자기를 깨면서 재창조하는 그런 맥락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모든 철학적인 어떤 흐름들이 제자리라는 그 단어로
적절하게 잘 모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주식님이 그 골라오신 책 궤도 네.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인 구절이라든가 인상적인 내용이라든가 네. 뭐 말씀해 저희를 주실 좀 만한 게 설득해 있을까요? 주세요. 아, 네. 이게 참 제가 설득을 잘 못한다는 걸 요즘에 깨닫고 있는데 제가 구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붓기는 잎사귀다.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잎사귀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인간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이 도리어 우리를 확실히 동물로 만든다는 것이. 영원히 스스로를 응시하며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지 알아내려 애쓰는 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정한 종족인지라는 그 어떤 후반부에 나오는 본인의 어떤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구에 있는 지구인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상념에 빠지면서 나중에 점점 그 지구와 나와 그 나를 둘러싼 세계를 되게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들이다. 지구를 신의 관점에서 본다. 혹은 인간을, 나를, 우리를 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건 축복인 동시에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객관화해서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냉정하게 뭔가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모든 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항상 지구에서 늘 되게 구체적으로 쓸데없이 막 그런 비명이 흘러나오고 고통의 뭐 어떤 소리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구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구는 한 바퀴 우리가 막 그 지구 안에서 보는 그 수많은 뉴스들을 볼 때 그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이게 전부인 거고. 근데 우주 공간에서 그 지구의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 뉴스를 계속 보거든요. 이게 전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주 그 정지 궤도에서 계속해서 지구의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찮은 비명처럼 느끼는데 이게 약간 그 초월적으로 야 그런 건 다 진짜 한낱 뭐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아요. 그게 좋았어요. 보통 야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지구에 저런 게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거에 얽매여 사는지 이제 알게 됐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역시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뭐라 그럴까 좀 종합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더 좋았고 좀 뻔한 이야기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치에라고 하는 일본인 여성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엄마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일본을 지나가요. 이렇게 하루에 16번 인공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돌거든요. 빠른 속도로 돌면서 지구 한 대륙을 보통 한 15분 정도에 관통을 하는데 일본을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구에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안 돌아가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우주에 있으면 우리 엄마는 안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분리된 세계이고 여기서 보기에 지구는 엄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엄마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16번씩 이제 내 딸이 여기 간다는 걸 아니까 내가 저 딸이 지구에 올 때까지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늘을 보면서 살고 이런 식의 에피소드. 그리고 또 로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미국인 우주 비행사는 신혼여행을 필리핀에 가서 자기 와이프 부인이랑 가서 필리핀의 어부 가족과 그 되게 즐거운 교류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보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태풍 예보거든요. 태풍이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태풍 예보를 발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저 내가 같이 지냈던 그 가족들은 그 아이들은 이 태풍을 잘 피했을까? 뭐 이런 걱정을 막 하면서 또 이제 그 필리핀에 사는 그 어부는 또 이제 하늘을 보면서 우주 비행사를 생각하는 저 사람이 그 이 태풍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런 상호 작용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허약한 우연에 기대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이야기를 되게 감상적으로만 쓰지도 않고 또 너무 뭐 사실적으로만 막 그렇게 쓰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이런 걸 담담하게 써내서 뭔가 읽으면서 편안하게 읽으면서도 뭔가 좀 무거운 생각으로 접어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나라 작가예요? 영국의 작가인데 75년생이고요. 서멘사 합의가 이거 말고 다른 책들은 번역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작가의 책을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어떤 지적 배경이 있길래 이런 우주에 대한 얘기를 썼을까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우주 SF인 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SF는 사실적인 아닌 거. 것 예를 들면 같고. 그래비티 영화 보셨나요? 네. 그거 보면은 굉장히 우주 배경이 SF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근데 과학적인 그런 어떤 실제 우주 비행사들의 삶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서 어떻게 그랬나 했더니 나사와 그 우주 ISS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그 많은 그 정보들을 본인이 이제 취재를 하고 쓴 거더라고요. 그 정보를 그 나사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본인이 가상의 우주 비행사로 빙의해서 쓴 소설이더라고요. 오, 대단하네. 탄탄한 취재에서 또 그런 글이 나왔군요. 흥미롭네요. 이런 소재를 가지고 또 문학적인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 SF가 되지도 않고 사실은 또 네.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뭔가 사유를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에드워드 리 네, 선생님. 에드워드 리의 책, 이 책은 네. 뭐 워낙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일단 그 챕터마다 이제 그 테마가 되는 요리들이 있어요. 뭐 모로코 요리라든가 나이지리아 요리라든가 이렇게 이민자들이 이제 그 대도시 뉴욕 같은데 보면 뭐 특정한 구역에 몰려 살잖아요. 네. 뭐 리틀 오데사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뉴욕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러시아의 도시잖아요. 오데사가. 그래서 러시아 이민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음식들을 거기서 이제 해먹고 또 어떤 곳에는 모로코 이민들이 몰려 살아서 모로코 음식들을 해먹고 근데 이제 각자가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에드워드 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미국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미국이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백인과 흑인이 있는 그런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곳은 정말 온갖 종족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곳이다. 이민자 사회. 이민자 사회이고 경계인들이 살아가는 네. 곳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냥 훈계조로 이렇게 설명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너무 실감나게 느껴지는 그리고 거예요. 부드러우시잖아요. 아 너무 젠틀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 부드러움이 그래도 느껴질 것 같아. 맞아요. 그 부드러움이 정말 이 느껴. 광인미가 느껴지듯이 선택에. 이제 너무 다른 사람이다. 수저 선택과 에드워드 리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드러움 어떤 굉장히 그 글도 되게 쉽고 부드러운데 또 이 사람의 심지가 굉장히 굳다라는 걸 맞아요. 보여주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대목에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Authenticity is a word I rarely use and one I never give confidence.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래디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Authenticity는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진정성이에요. 그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자기는 거의 쓰지 않는다. 대신에 자기는 트래디션이라는 말을 쓴다. 트래디션과 진정성은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미국적인 음식이라는 게 뭐냐. 미국 하면 떠오르는 뭐 뉴올리언스니 뭐 이런 지역별로 이제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 하면 파스타. 뭐 이런 거 있고 또 방송인 알베르토 씨는 파스타나 그 피자에다가 파인애플 올리면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어센티시티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 나라의 어떤 진정성이 그 음식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드워드 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만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자기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것이 전통인 것이고 자기가 미국에서 해먹는 그런 떡국도 이제 새해마다 본인이 직접 해먹는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떡국과는 다르지만 자기한테 그것이 전통이고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음식의 어떤 진정성, 진짜 음식, 진짜 이것은 미국 음식이야, 진짜 이것은 이탈리아 피자야, 이탈리아 파스타야라고 하는 건 이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진짜 음식이라는 것은 없고 이 사람한테 진짜 음식이라는 거는 실제로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먹는 음식들. 계속 변형되고. 네, 계속 변형되고. 뭐가 추가되고. 실존주의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치 같은 것들도 사실은
미국에서 먹는 김치들은 한국에서 먹는 김치랑 맛이 다르거든요. 예. 재료가 다르니까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것도 김치다. 우리가 영어를 필리핀 영어라고 해서 되게 폄하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영국식 영어를 좋아하고 미국식 영어를 좋아하는데 필리핀 영어는 폄하하잖아요. 근데 에드워드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도 영어다. 그것도 엄연한 영어이고 그것도 훌륭한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유려한 쉬운 문장을 통해서 곳곳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읽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서울식 돼지국밥도 돼지국밥이다. 이거 그럼 동의하세요? 부산 국밥이랑 국밥에 대한 자부심이. 저 동의하죠. 오. 저 동의하죠. 에드워드리를 동의하죠. 팬으로서 그리고 저는 부산의 맛을 내야 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평양냉면도 저는 북한에서 파는 옥류관에서 파는 네. 평양냉면보다 서울식 평양냉면 훨씬 좋아해요. 북한에서 파는 옥류관 평양냉면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 평양냉면도 사실 원래 원료와는 달라진 거거든요. 슴슴함이 원래는 있어야 동치미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물이었는데 네. 이게 90년대 북한이 그 고난행군 시절을 겪으면서 재료가 사라진 거예요.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조미료를 때려 넣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식 평양냉면은 조미료 범벅이거든요. 엄청나게 자극적인 맛이고 대신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기 육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해진 서울식 평양냉면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평양냉면이고 북한에 이것도? 있는 것도 90년대를 통과한 그것도 평양냉면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원본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원본이라는 네. 것, 어떤 기원, 기원, 시원적인 진정성, 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리다적인 대리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해체주의. 네. 그래서 이런 에드워드 리의 음식 철학들이 사실은 설교조로 늘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음식들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삶 속에서 이제 각자가 다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진또배기 이 요리사다. 그 요리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그러니까. 요리를 허투루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그 사람이 지금 만드는 요리가 과거의 요리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정말 한국의 음식 평론가들을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들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인 것 그러네.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떡볶이는 이런 것이다. 우리한테 막 호통치고 가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평론의 그 밖에 있는 주장에 대해서 일축하려고 하는 막 평양냉면은 이런 것이야. 떡볶이를 음식으로 안 쳤어. 맞죠. 떡볶이는 음식이 아니다. 이런 그는- 것이다 아니야. 거기에 들지 끼지도 않아. 못해. 이런 것에도 안 된다. 떡볶이는. 뭐야. 아무튼. 떡볶이는 음식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분명히 너무했다.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근데-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근데 약간 찔리는 게 아까 왜 부산 물어봤냐면 저는 이제 제주도? 저 회사 앞에 제주 머시기 해가지고 네. 음식점을 누가 차려놨는데 제주 고기국수라고 해서 먹으러 갔더니 나가사키 짬뽕인 거예요. 맛이 약간 거기서 약간 분노하고 이게 무슨 진정성이 없다. 고기국수 아니다 이거 이렇게 했거든. 그럼 나는 에드워드리의 애들이의 자격이 반한 없어. 거지. 그거는 이제 진정성의 문제라면 트레디션을 부정한 음식이죠. 그 트레디션이라는 건 그 사람이 실제로 먹는 것들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맞아. 마케팅으로 이제 그냥 근데 만들어지는 음식이니까. 그래도 그 상업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의 그 소비자들과 그 공급자와의 최소한의 합의는 돼야지. 예를 들면 무슨 김밥을 갖다 놓고 떡볶이라고 우기면 그거는 전혀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약간 그냥 그런 식의 합의가 그래서 안 됐어요. 그 메뉴 나중에 사라졌더라고요. 들어가서 합의를 좀 해보자고 하지. 사라졌대. 메뉴 쏙 빠졌더라고 고기국수. 또 뭐 방송인 알베르토 씨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탄 스파게티 이런 거 그 음식 스파게티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커피도 아메리카노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메리카노 않죠. 이건 커피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얘기하고. 제가 알베르토 씨 그 섭외해가지고 예. 책 추천, 이것도 책 추천이었다. 책 추천 코너를 한 적이 있는데 커피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죠. 알베르토가 되게 한국화됐네. 몇 잔도 마신다고. 유도리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약간 개그로는 계속 사용하는데 컨셉은 그렇게 네, 이제 네. 컨셉질을 하고. 밈처럼 쓰는 건가 보다. 네. 아메리카노. 저는 에드워드리 그 흑백 요리사에서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인 캐릭터였는데 여러모로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은 팀을 이뤄서 뭔가 팀 미션을 수행을 네.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에드워드리가 팀장이 아니었고 그 팀장이 다른 셰프였는데
제 기억에 그 사람이 에드워드 리에게 굉장히 부당하게 대했어요. 부당한 지시를 하고 그 맞아요.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평가를 하고 뭔가 혼내는 듯한 그런 걸 했는데 누가 봐도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봐도 저거는 그 팀장의 실수고 팀장의 뭔가 뭐 부당한 부조리한 대우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장면이었는데 에드워드 리가 그때 카메라 뒤에서 마치 신성같이 그 사람의 탓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우아하게 그런 난관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다른 그 출연자들과 너무 다른 캐릭터가 됐죠. 그 흑백 요리사 자체가 되게 경쟁 컨셉이고 모든 참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자기 팀원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 비방과 혐오와 자기의 짜증과 분노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에드워드리는 전혀 다른 색깔로 방송을 하는 거 보고 인간적으로 되게 인격자야. 그렇죠. 신성 같다는 예, 느낌이 좀 인품이 들었거든요. 되게 얼굴에도 느껴지고 맞아요. 매우 네. 내강한 캐릭터. 사실 굉장히 요리 이 정도의 멋있었어요. 명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경쟁에 굉장히 익숙하고 본인이 또 굉장히 성취 욕구도 강하고 굉장히 또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 주방이라는 곳이 폭력적인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지금도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뭐 흑백 요리사에서도 제가 재작년에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흑백 요리사 우리 토론할 때 네. 그때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다른 요리사들과 전혀 네. 결이 달랐고 이 책에서 보여지는 에드워드 리의 모습도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의 어떤 셰프들 네. 정말로 세계적인 셰프들 뭐 제이미 올리버라든가 막 침이 막 이렇게 튀듯이 막 얘기하면서 막 호통치잖아요. 그게 뭐 물론 컨셉이긴 하지만 방송의 컨셉이긴 하지만 막 화내고 소리치고 막 빨리 해 뭐 이러고 그런 어떤 셰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요리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막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흑백 요리사 보면서도 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은 요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요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사람이야. 그 요리를 먹는 사람들과 그 요리를 자기한테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들이 문장 하나하나에 다 스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참 느껴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먹는 사람이 존재하면 그거는 그것은 인정. 요리 이거는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렇네, 거잖아요. 그렇네. 따뜻한 시선과 음. 이게 생명을 영위하는 일이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한 숭고함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좀 과장된 측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운동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그 데리고 있었던 매니저 여성 매니저가 네. 출산 육아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본인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같이 일하려고 싶은데 이제 그 여성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육아해야 돼가지고 예. 이제 그것들 보면서 여성 요리인들, 여성 그 요식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리 이니셔티브라고. 그 리라는 게 이제 에드워드 리의 리이기도 하지만 그 이가 아마 임파워링 임플로이먼트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여성 요리인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꾸준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LGBTQ에 대한 엘라의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참 요리인이다.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씩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번에 이제 그 한국어로 글 쓴 것도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노스텔지아라고 할까요? 그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큰 미국인인데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점점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 이 광고 찍으시고 막 문화에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의 수전 선택이라니까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박건희를. 나는 그게 약간 걱정이 돼요. 상처받을까 봐. 한국에 정 털릴까 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 한국 그 버터밀크 그래피티 한국어판에 추천사를 박찬일 셰프가 썼는데 네. 박찬일 셰프가 저랑 비슷한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추천사에서.
한국 혐오자. 한국- 지금. 한국에서 광고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한국 사람들은 상처받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고 쓰셨더라고요. 아, 그 추천사 되게 인물을 잘 골랐다. 음. 박찬일 셰프. 그렇죠. 한국의 에드워드리라고 하면 또 박찬일이라고 생각할 근데 이 수도 책이 있겠죠. 네. 미국에서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 나왔습니다. 아, 2018년에 그럼 그때부터 에드워드리는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 첫 책이 스모크 앤 피클스라고 해서 201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 있어요. 아, 그 책도 글을 계속 쓰셨구나. 그 책도 이제 사실 이 책이랑 비슷한 아. 컨셉인데 그 책도 많이 팔렸는데 음. 이 책은 비어드상이라고 해서 이제 요리계 노벨상, 요리 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을 탔어요. 요리 그래서 이 책을 책이 많이 훨씬 내나 더 봐요. 많이 팔린 책입니다. 외국에서는 작가들이 요리 에세이를 많이 쓰나 봐. 네, 근데 뭐 이 흑백 요리사 때문에 에드워드리가 빵 뜨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 출판사들끼리 이 판권 따려고 엄청나게 경쟁이 붙어서 말도 안 되는 판권료가 붙어가지고 그러게요. 책을 냈다는 소문을 많이 팔아야 들었습니다. 되겠네요. 네. 어쨌든 기회 되면 한국어판도 한번 네. 에드워드리나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조금 어느 정도 읽기가 되시고 영어 공부를 이 책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도 저는 강추드립니다. 영어가 네. 굉장히 쉬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 뭐 다른 또 뭐 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서로 궁금한 서로 것들 궁금한 물어볼까요? 상대 책에 대해서. 저는 이 궤도가 주식님이 늘 이제 세일즈 포인트 1000 미만을 추천하시는 걸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천이 뭡니까? 막 100짜리 아니에요? 이번엔 제게 제일 낮아요. 저는 900 알라딘 기준 953인데 너무 포인트 많이 언급해서 집착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 그냥 근데 수전 선택은 한국에서 꽤 알려진 지식인인데 생각보다 포인트가 좀 낮네요. 이 책은 저는 본인이 쓴 책이 아니니까. 선택책도 절판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윌북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이후 출판사 주식님이 읽은 거는 다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 책이 이제 많이 팔려서 한국 독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어떤 포인트가 어필이 돼서 사랑을 북커상 받는 것 아닐까요, 같아요? 북커상? 북한상도 그렇고 이게 2024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해의 책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오늘 알았어요. 오늘 이 책에 대한 뭐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가 알게 됐는데 뭔가 아련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 짧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로만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그 아마추어 무전 이걸 취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전기를 들고 거기서 우주 왕복선을 타고 그 지역에 지나갈 때 한 짧게 몇 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는 지구인과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 무전이 터져서 그렇죠. 네.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거기 누구 계세요? 뭐 누구 나와라 누구, 오바. 뭐 나와라 오바 하면은 나왔다 오바 넌 누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밴쿠버 외곽에 살고 있는 한 여성과 그 된 거예요. 거기 누구 있냐 그랬더니 이제 나 누군데 나 지금 우주 왕복선에 있는 누군데 뭐 지금 지구가 어떻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짧은 동안에 뭐 우주 왕복선에 사는 거는 뭐 삶이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되게 진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무전기가 죽은 내 남편의 무전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걸 들은 이제 그 우주 비행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랬군요 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게 끊겼어요. 저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비껴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여운이 끝나는데 거기서 이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어진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연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 밴쿠버 어디 살고 마침 그 사람이 죽은 남편의 무전기를 들고 연결이 돼서 잠깐 몇 분 동안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 되게 내밀한 이야기까지 나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둘 다. 근데 그 더 궁금해고 그 약간 이 우주 왕복선 입장에서는 위로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너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남편의 무전기로 이제 거기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끊겨버리는 이 아련함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약간 이거는 내 자아를 저 위에 올려보내지 않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지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우주를 내가 우주에 머물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아련함이 있는 책입니다. 네. 감성적인 책이네요. 그런 또 뭐 영업을 하실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업이요. 네, 제가 영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책이 그런 내게 다가온 정말 그렇게 스치듯이 인생을 놓고 보면 같이 산 밀도 있게 엮인 건 이제 2년이라는 약 2년 동안의 기간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교류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짙은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쓴 글인데 이제 어쨌든 수잔 손택이 되게 왕성한 지성과 또 당대의 뭐라 그럴까 글쓰기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꿨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평계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사진에 관하여 같은 책도 보면은 우리가 뭐 기록된 것만 기억된다 이런 말도 다 쏜타기 한 거거든요. 그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도 본인이 그 40년생인가 손탁이? 근데 그때 이제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이 안 됐을 텐데 유방암 걸렸었지, 자궁암 걸렸었지, 나중에 백혈병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불사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마 폐암인가로 한 분이 돌아가셨고 둘 다 이제 되게 질병으로 고통받다 죽었는데 우리가 뭐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썼죠. 암적인 존재. 이런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비평을 했던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글 쓰고 어떻게 자기 사유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지 그런 게 좀 이제 궁금한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쓴 책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어떻게 사유를 하는지 그거 어떻게 글을 쓰는지 글쎄 자기의 그 창작에 대한 에세이는 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켜본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수저는 에이전트가 있는 작가들을 되게 멸시했대요. 에이전트가 있으면 홍보를 위해서 투어를 다녀야 되고 또 자기 책이 몇 부 팔렸는지 막 헤아려야 되고 선인세 얼마 받았는지 집착하는 사람들을 천박하다고 경멸했다. 진지한 작가는 금전적 보상이나 별 볼 일 없는 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베게트라면 어떻게 했을까? 맨날 이제 그 사무엘 베게트 얘기를 막 했다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돈벌이에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쪽글이나 잡일이나 강연회 등등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또 후회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되게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도 되게 보이고 하지만 글쓰기에 있어서는 진짜 엄격했던 거지. 늘 했던 말이 작가의 기준은 아무리 높아도 지나치지 않아 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20쪽짜리 글을 쓰기 위해서 책장 한 칸을 다 채울 만큼 많은 책을 읽었고 몇 달을 들여 글을 쓰고 또 고쳐 쓰고 타자 용지 한 묶음을 다 털어 쓰고야 비로소 완성했다. 이렇게 하고 근데 항상 글 쓰면 이제 불만이 많아서 보통 어떤 글이든 다 쓰고 나면 쓰레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 라면서 이제 막 괴로움을 또 호소했다. 그리고 내가 쓰는 글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해줬대요. 그리고 이때 이제 타자기 시대였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고 워드 프로세서로 건너가는 시기였는데 끝까지 좀 거부했대. 그래서 속도를 늦춰야지 높일 게 아니라 글쓰기를 쉽게 만들어주는 물건이 있다면 절대로 피해라. 그러니까 글을 쉽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엄격했던 거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성제, 덱세드린 이라는 각성제를 먹고 쉬지 않고 이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비드겠죠. 자기 그때 동거인 애인. 수전의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다.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래도 최고로 가동된 상태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청난 몰입이고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사고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고 강박증자네 기본적으로. 강박증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리 상담을 좀 받았대요.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심리 상담 받는 사람들 막 비방하고 끝까지 안 받으려고 그러고 파탄이야. 약해서 받는 거예요. 네, 강한 사람은 안 받는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글 쓸 때 또 알려주는 거 훔치는 걸 꺼리지 마. 나도 다른 작가들에게서 숱하게 훔쳤어.
라는 뭐 이런 조언도 해줬대요. 그래서 이 시그리드가 이제 소설을 기본적으로 쓰는 작가라 습작을 하고 이러면 조언도 많이 해줬는데 자기는 수전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전의 소설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이 안 됐구나. 한국에 소설 없어요. 그죠 맞아. 근데 수전의 로망은 뭐냐면은 늘 자기는 비평 그만 쓰고 소설 쓰고 싶다. 그러니까 수전의 첫 작품은 소설이었대요. 그래서 저도 은인이라는 소설로 데뷔를 했는데 수전이 이렇게 말해.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수전은 늘 자기 소설을 입에 올리고 관심을 끌려하고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강권했다. 모양도 기운도 빠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누가 뭐라든 자기는 에세이도 쓰는 소설가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귀엽다. 재밌는 사람. 귀엽다니까. 아무도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수전에게는 무엇보다 좌절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 그 중요해. 매력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결격 아. 사유들을 있어. 갖고 있어야 돼요. 있어. 오타니 쇼에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들은 매력이 약간 없잖아요. 애들이 오타니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 사람? 그래서 결정을 빨리 약간 그래서 말해주세요. 약간 빨리 탈덕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너무 약점이 완벽해. 없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완벽하니까 아니 그래서 마저 읽으면 그러니까 수전에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 근데 좌절스러운 일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수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상당 부분 내가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남의 말 안 듣는. 남의 말 안 듣고 네.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음. 라는 생각으로 나는 에세이도 쓰는 소설가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근데 되게 그 말이 너무 좋은 웃겨. 비평가를 뒀네요. 그러니까 이건 수전 선택의 복이죠. 저런 복이에요. 비평가를 저런 얘기를 가감 없이 저런 말투로 저렇게 해주는 비평가 있다는 게. 수장 선택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랑 엮어줬겠죠.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지 네. 모르겠죠. 이 글 쓰면서 수잔소탕 나오는 꿈을 몇 번 꿨다 뒤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글을 정말 잘 쓰고 저 그래서 이분 소설 다 읽으려고 지금 새해 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되게 문체고 지적이고 위트 있어요. 그리고 짧고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있어. 수장 선택이 응. 끝내 이루지 못한 못한 소설가로서의 꿈을 이뤘어. 이뤄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자이자 맞아요. 며느리였던 사람이 되게 어떤 그래서 면에서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 너무 제 상극이거든요. 막 싫은데 나중에는 너무 귀여운 거야. 이렇게 자기의 허점을 막 노출하는. 같이 안 살면 귀여울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같이 살면 살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글쓰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인물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또 수잔 손탁 팬이라면 또 팬이 아니라도 네. 이 책을 읽으면 다른 손탁의 책이나 또 시그리드의 책도 읽고 싶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영업을 하나 하자면 네. 제가 에드워드리의 글이나 에드워드리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에게서 그렇게 강렬한 소유욕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윤남노 셰프가 이제 흑백 요리사 출연했던 윤남노 셰프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에드워드리 셰프에 대해서 나중에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른 셰프들은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사람들 다 엄청 유명한 대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자기 주방을 뜯어오다시피 장비를 갖고 와서 했대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질소 충전기라든가 맞아. 믹서기 이런 거 자기가 네. 본인이 쓰는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서 칼은 당연히 갖고 오고. 그렇죠. 손에 익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주방을 전체 뜯어올 정도인데 에드워드 리는 그냥 바람의 요리사처럼 그냥 달랑 칼가방 조그만 거 한 개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정한 고수다. 네. 근데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윤남노 셰프가 저렇게 뭔가 얽매이지 않는 요리사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리에 있다는 곳이다. 네, 근데 이분이 진짜. 이제 이런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57쪽에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자라났던 동네가 뉴욕의 브루클린, 네, 이제 빈민가인데 거기가 이제 나중에 러시아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90년대 리틀 오데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났고 좋아했던 노스텔지아를 갖고 있던 유일한 동네가 다 이제 러시아 간판에 러시아 사람들로 다 이제 범벅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분은 그 리틀 오데사가 된 것에 대해서도 내 유년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되지 않고 거기는 원래 내 곳이 내 그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자기가 자란 장소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맞아. 고향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애착이고 어떤 면에서는 소유욕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에게 온전히 속한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불교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신선 불교적인 같잖아요, 네, 사람이. 불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자상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서. 에드워드리를 방송에서 봤을 때 느낌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 경쟁적이고 동물적인 세계를 일부러 연출해 놓은 공간인데 거기서 혼자만 편안하게 존재하는 인간 같았어요. 혼자만 우아하게 약간 근데 그게 약간 소유적인 인간이 아니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에도 맞아요. 고정돼 있지 않고 그냥 네. 나는 유동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거는 그런 그물에 느낌이 있어서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래서 한 레스토랑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음. 계속 옮겨 다니고 너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자동차 이게 빨간 자동차 이게 본인 차거든요. 여행 다닐 때 쓰는 차래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제 중고차인데 이거를 고쳐가면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시골 음식들을 먹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노마드적인 성향도 그러네요. 있어요. 예, 예.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는 것과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네요. 본인의 딱 삶이. 그런 사람이네. 그쵸. 네. 중간에 이제 두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데 되게 맞닿아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강렬한 능력과 성취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본인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요리사들도 자신들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네. 어떤 궁전처럼 지어진 어떤 요리 공간들, 식당들, 레스토랑 그룹들을 만들고 자기 제국을 익숙한 쌓아올리는데 운동화 되는 거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나를 위한 건반이 예. 되는 거지. 근데 이 이균 그 에드워드 리는 그런 욕망이 별로 안 느껴져요. 이 정도 명성이 있는데도 본인 식당이나 그런 것들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예. 욕망이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이 책에 혜림님이 한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제 표류와 흘러넘침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해체하는 것, 자신을 타자로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게 딱 에드워드 리의 행보를 설명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를 향한 이 욕망은 다르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자 새로워지려는 욕망이며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살아보려는 욕망이다. 우리가 이 욕망을 통해 구하는 것은 자리 옮김, 익숙한 곳을 떠나 방향 감각을 잃는 즐거움이다. 뭐 이런 네. 문장들. 그러니까 이 책이 에드워드리의 삶의 형태를 되게 긍정하고 있는 책은 또 맞는데 이 책이랑 또 에드워드리는 딱 붙지는 않는 게 이 책은 그래서 뭔가 나를 뛰어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뭘 하고 막 이런 나에게 기회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철학 에세이의 뭔가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나에 대해서 되게 뭔가 계속 살펴보는 그런 네. 문장들이 많은데 되게 에드워드리는 그거랑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서 말하는 부유는 약간 목적이 있다는 있는 것처럼 느껴져. 결국 나를 위해서인 것 맞아. 같은 찾기? 느낌. 나 찾기 이런 자, 글쓰기 찾기. 같은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타자를 뭔가 발견하는 것도 뭔가 좀 나를 위해서 같은 느낌으로 네. 뭔가 글이 써져 있는 에드워드리는 그렇지 않은 것 모르죠. 같아요. 에드워드리도 그렇죠. 내면에 뭐 그런 게 내면에 있을 수 뭔가 있죠. 있을 수 있고 네. 나중에 또 돈독이 잔뜩 올라가지고 또 변질돼서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야? 단점을 발견해서 약점이 나간 거 아니야? 역시 그건 나는 인간적이었어.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막 돈독 올라서 막 그렇게 소유욕을 맞아. 불태우고 이러면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그쵸. 예, 예. 그 너무 선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은 넘지 않는 것으로. 네. 그러면 뭐 그냥 마지막에 네. 재미 삼아서 음, 내가 추천한 책 외에 음, 우리 멤버들이 가지고 온 책 중에 내가 이 책은 조만간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책들을 꼭 한 권 아니더라도 네. 한번 뭐 다 꼽으시면 재미없을 것 같고 예, 적당히 알아서 순서대로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읽었고 네. 그 에드워드 리와 저 수단 손택에 관한 저 이야기 두 개는 다 읽고 싶은데 하나만 꼽자면 에드워드 리의 인품으로 봤을 때 약간 저런 사람이 쓴 책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끌려서 네. 에드워드 리의 책으로 아, 네. 일단 인품 선정하겠습니다. 대결하면 감사합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
개성 매력. 개성 매력. 개성이 매력은 거대한 또 사람. 매력하면 있어. 또 수잔 어, 선택입니다. 맞아요. 개성이 거대한 분이죠. 개성이 거대하고 이게 지적 좀 어느 정도 자아가. 독이 있어야지 땡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가가 되려면 이래야 돼? 내가 이제 이러면서. 네, 네 주식님은 그렇게 꼽아주셨고 혜림님. 저는 우선순위로 다 읽어보고 싶은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궤도입니다. 궤도. 네. 예. 좀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운유 선생님. 아니 저는 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읽어서 네. 이미 이거는 읽었기 때문에 네. 그럼 궤도랑 이 버터밀크 그래피티. 두 중에. 저는 에드워드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드워드리 네. 두표 나왔습니다. 두 표나 나왔네. 네, 감사합니다. 참. 네. 저는 저도 다 읽어보고 싶고 네. 처음에는 별로 안 땡겼거든요. 수잔 선택 책도 그렇고 네. 제자리에 있다는 것도 별로 안 땡겼었는데 설명 듣다 보니까 음. 약간 설득됐어요. 수잔 선택이라는 사람의 그 괴팍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도 글쟁이다 보니까 그 어떤 열정을 어떻게 수잔 선택이 유지했는지 그 아픈 와중에 몸이 상해가면서도 그 뜨거움들을 어떻게 글로 녹여냈는지 그런 것들 옆에서 지켜본 또 다른 글쟁이의 증언이잖아요. 그게 독특하고 매력 있는 독특하고 책인 것 사실은 같아요. 의외로 많을 것 같지만 이런 소설 이런 글들이 별로 맞아요.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했는지 들으면 모르겠어. 들을수록 조금 희소한 그러니까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지금 약간 음. 이게 페이크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사는 방식을 가장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나머지 책들도 저는 나중에 기회 되면 네. 꼭 읽어보려고 진짜 합니다. 제목 너무 제목 우리가 좀 사는 방식 이거는 제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박완서 선생님 책 같기도 하고 맞아. 더 뾰족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특집 올해의 발굴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내년이죠. 우리 다음 주 그렇죠. 네, 그럼 녹음은. 마무리하기 전에 네. 좀 내년 발굴 독서단에 대한 좀 뭐라도 멘트를 포부? 네, 뭐 포부든 올해에 대한 아니. 반성이든 아니면 아. 뭐 내년에는 뭐 아무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거듭날 건지에 대해서 거듭날. 살짝 얘기를 하고 약간 반성문 헤어지면 제출해야 되는 반성문. 분위기인가요? 네. 갑자기 내년 반성을 요구하시니. 내년 발굴에 대해서 신혜림 PD부터 먼저 예. 한 말씀. 평가와 그러면 해주시죠. 어떤 전망? 저희 네, 해주시죠. 저희 이제 이거 이제 방송 끝나고 네. 또 저녁 먹으면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좀 어떤 친절하지 못한 부분은 좀 친절하게 좀 설명하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책을 영업하는 재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조금 더 신경 써서 갈고 닦아봐야겠다라는 네. 포부를 다져봅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시죠. 우리 그 신혜림 네, 선생님의 말씀을 네, 끝으로. 혜림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네. 이제 이하 동문입니다. 올해 발굴 독서단은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이 시작하는 과정부터도 저는 너무 설렜고 즐거웠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토즐의 세 분과 같이 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워서 청취자들이 어떻게 듣는지 뭐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좀 약간 뒷전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즐거움을 확장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저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음. 들으시는 분들과 혜림님의 고통을 경감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예. 예. 그리고 각오를 밝혀봅니다. 들으시는 우리 독자분들, 청취자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독서 팟캐스트가 처음이라 좀 미흡한 점이 있어도 모르고 있을 맞습니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개선점 같은 거 건의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독자와 소통하고 우리의 행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렇죠. 내년에는 네.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베스트셀러 이런 네. 좀 잘 팔린 책도 가끔은 한번 잘 팔린 해보면 책에서 어떨까 하는 발굴, 네네 또 다른 면을 발굴하는 그쵸. 그런 발굴도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해 예, 발굴의 의미도 확장해 보고. 주식님도 하세요 반성. 왜? 그 반성을 이렇게 강요하시면 진정성 없는. 반성 말고 그럼 그럼 좋았다고 포부, 하세요. 포부. 아, 네. 근데 소감과 저는 포부. 이 발굴 독서단 하면서 책을 남한테 소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책을 좋아하니까 많이 읽고 책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근데 남한테 내가 읽은 바를 친절하게 전달하는 건 이거랑 전혀 다른 차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내가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독서 팟캐스터로서 소양이 상당히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내년에는 그래도 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으니 조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올해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올해 2025년 한 해 청취자분들께 큰 절을 사죄 절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숙연한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만나서 재밌게 네. 또 책에 대해서 즐겁게 떠들면서 얘기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발굴독서단 다음을 기약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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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봬요. 봬요.